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글북의 북마존입니다. 오늘은 박진홍 1815님이 추천해주셨던 무협무림서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이야기 나눌 용백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홍 1815님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무협 독자분들이 무림서부에 대해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이 이토록 인기를 끈 걸까요? 지금까지 무협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계 허물기를 시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의 무협과 서양의 서부극을 한 작품에 비벼 넣었거든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무협과 서부극을 섞었는데 묘하게 잘 어울리더라는 거죠. 전통적인 무협 소설이 중원을 무대로 이야기를 전개한 데 비해서 무림서부는 무대를 아예 신대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황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고 큰 문제가 생기면 배를 타고 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되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작품의 역사가 우리 역사와는 전혀 다른 대체 역사라는 겁니다. 한 고조 유방이 세운 한 제국이 무려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서 그 이후에 중국 역사와 왕조는 없어진 상태이거든요. 한 제국의 독재를 피하려는 무림인들과 중원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신대륙으로 진출해서 저마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한 제국 역시 황실 소속의 배를 지원하면서 신대륙 개척을 지원합니다.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일군 땅은 자신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칙령과 함께 말이죠. 미국 서부 개척 시 실제 일어난 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다만 서부 개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총기 대신 무공이 등장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각 마을의 보안관은 무림맹으로 대체되었고요. 큰 얼개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작품 세계관에 따라 미묘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작가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장건은 무협소설을 즐겨 읽던 현대인이었는데 장씨 상가의 둘째 아들로 환생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무공은 그가 현대의 무협소설로 알고 있는 무공과 완전히 달라요. 고수가 되자니 황궁에 입대해야 하는데 한국 남자로서 군대를 2번 간다는 건 죽는 한이 있어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양한 무공사부들을 만나 잡다한 무공을 익히며 이론으로 아는 무공을 재현하려 합니다. 무척 인상적이면서도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저도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삼류무사 수준이던 장건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무공 수위를 높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들의 무공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검하빌, 이기어검, 백보신권을 마스터하는 게 재미있더군요. 무협소설을 많이 읽지 않은 독자들은 이런 무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알 수 있고, 중급 이상 무협 독자들은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네? 감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장건이 무협이 오랜 테마인 복수나 강호제일인이 아니라 별다른 목적 없이 떠돌면서 약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는 서부의 총잡이처럼 움직이는 모습도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렇죠. 같은 환생이라는 테마를 따르면서도 전생의 복수를 시도하거나 천하제일인을 추구하는 광마획이나 권왕환생과는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장건의 본래 영혼이 현대인이기 때문에 장건 시대와는 접점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장건은 정확한 목적지 없이 서부를 떠도는 낭인입니다. 처음에는 도적대의 위협을 받던 개척민을 살려주고 무림맹과 인연을 맺습니다. 소림사에서 탈출한 진원상을 도우며 그의 딸을 구하면서 소림과도 인연을 맺게 되죠. 장건의 이런 모습은 서부를 떠돌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맨을 떠올리게 합니다. 장건의 행동을 보면서 속사가 가능한 건맨이 권력이 있는 마을 목장주나 도적대와 싸우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더군요. 이런 서부극에서는 항상 주인공이 우연히 적들과 만나면서 판이 커지는데 이 작품도 비슷한 과정을 따릅니다. 장건의 초기 적들은 강도질이 주업인 하찮은 무공 실력의 산적들입니다. 그러다 그들과는 다른 무림세가의 자손들과 엮이고 모종의 이유로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탄압하는 거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력이 바로 이 작품의 진짜 악당인 셈이죠. 이 집단이 바로 마궁이라는 세력이에요. 한나라 왕실의 독재 후에 세력을 잃은 무림세가 자손들과 초패왕 항우를 모시는 잔당들이 힘을 합친 세력이죠. 모용세가, 남궁세가, 제갈세가, 당문 등이 포함되는데 공통된 목표가 한나라 멸망이었기에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두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 세가들은 중원과 신대륙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항우를 추종하는 집단은 항우를 부활시켜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로 만들려 하니까요. 한나라 멸망까지는 함께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어느 쪽이든 신하로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 토사구팽을 당할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무림맹, 황실, 마궁 세 세력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변수가 바로 장건이었죠.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거슬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세 세력 모두 정보를 수집하는 독자적인 첩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모두 장건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건의 능력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의미인데 이들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서부제일곳으로 성장해버린 겁니다. 원시 부족의 정령을 받고 황일 장군의 혼원경 전수 이외에는 기현을 만나거나 영약을 먹지도 않았어요. 벌모세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신공을 만들고 초강고수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사실 납득이 안 되긴 해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장건과 대결한 악당들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북천제왕검을 펼치던 남궁천이 장건이 재건한 제왕검영에 박살나고 당문 고수 당사운이 펼친 당가기갑이 박살나면서 황당한 심정을 토로하거든요. 그들이 보고받은 장건의 무의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작가는 이 작품의 최종 빌런을 초패왕 항우로 설정하고 마궁 수뇌부가 총력을 기울여 항우를 부활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국 항우는 부활해서 장건과 대결합니다. 대체 역사물로서 한나라가 10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설정이니 항우의 부활은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마궁의 노력을 그려내면서 이야기의 결이 초중반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초중반까지는 정통무협의 흐름이다가 마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판타지 소설의 흐름으로 변하거든요. 흑마술이나 주술 요소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약간 흔들린 느낌이에요. 항우가 부활하는 과정이 개연성 있게 드러나지 않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원래 항우가 초패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왕후 우위가 가지고 있던 힘 덕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활 과정에서는 우위가 빠지고 주술사들의 주술이 등장하죠. 부활이 너무 쉬웠어요라고나 할까요? 차라리 우희의 힘을 계승한 우희의 후손이 항우에게 힘을 되찾아준다는 설정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마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까지 미드처럼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점은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에피소드 나열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몰입감이 더하니까요. 그런데 주인공인 장건이 뚜렷한 목표나 원한 관계가 없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건의 대적이 누구인지 밝혀지기 전까지 에피소드식 구성은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나열식 구성 때문에 중반까지는 무협과 서부의 만남이라는 설정 이외에는 이야기에 집중해서 몰입하기 어렵더군요. 최근 판무들의 경우 에피소드식 구성을 많이 갖다 쓰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세계관의 점진적 확장이라는 이점 때문이 아닐까요? 웹소설 형태로 연재하면 독자들이 연재를 계속 볼 수 있는 동기를 줘야 하는데 에피소드식 구성은 세계관을 점진적으로 넓힐 수 있고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세력, 새로운 무궁을 등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긴 호흡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성향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해외 드라마들도 예전에는 한 시리즈에 22회나 24회였는데 최근에는 보통 6에서 7편, 길어야 10편이 일반적이더군요. 후반부에는 이야기 전개 방식도 달라지지만 캐릭터 운영 방식도 개인 위주에서 집단 위주로 바뀝니다. 무림인들의 대결이 아닌 마궁과 황군, 무림맹, 원주민 연합체와의 대결이 되는 거죠. 무협은 기본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대결로 가야 본연의 재미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대 집단으로 이야기가 흐르면 수많은 캐릭터를 운용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주인공도 집단의 하나로 조명할 수밖에 없어서 지루해지기 쉬워요. 장건이 선봉장으로 마궁 오가기병을 박살내는 장면은 통쾌하지만 결국 황군무림맹 합작 세력이 마궁과 대결하는 장면으로 가면서 김이 빠지긴 합니다. 좌백의 천마굴림이나 표류공주 작가 최우식의 용병시대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작가들인데도 다른 작품에 비해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장건의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재미를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도박이나 무궁에만 신경 쓰던 장건이 소양이나 유설, 비란과 같은 역해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무궁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늘 대동하던 양갱에게는 무궁을 전수하고 진원상과 소소의 딸 진서아를 제자로 삼아 키우죠. 이런 부분들은 큰 맥락에 비하면 격가지나 다름없는데
그런 것들이 끼어들면서 흐름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문정우 작가의 무협만화 용비불패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장건이 타고 다니는 용마 조조 때문인데요. 조조라는 녀석은 말과 용 사이에서 태어난 순말로 속도나 체력이 발군입니다. 암말들을 만나면 거침없이 수작을 거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런 모습들이 용비불패에서 주인공인 용비가 타고 다니는 비룡과 겹치더군요. 말씀하신 대로 조조는 이 작품에서 주연이나 다름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건이 부상을 당하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고 다수를 상대할 때는 속도를 조정해서 대결을 쉽게 해주기도 하고 일이 끝나면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용비불패의 비룡이 보여준 유머러스한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할 수 있어요. 무림서부와 같은 작품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협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는 자세가 오히려 무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림낭인이 황량한 서부 개척지를 누비며 협을 실행하는 모습을 통해 무림서부는 작가의 역량과 상상에 따라 얼마든지 무협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협 작가들이 진부한 클리셰에 굴복하지 않고 상상력으로 새로운 무협을 꾸며갈 때 무협의 진화는 끝이 없을 겁니다. 무림서부가 열어준 새로운 무협의 지평 너머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